오늘 주제가 영혼의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소화를 했는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파노라마 이런 거에 대해서 뜻밖의 뭔가를 겪더라도 든든하게 그것을 이렇게 소화해내는 배경 에너지를 모을 수도 있는 그런 주제예요. 간단하게 삼욕동과 죽음욕동, 이게 1920년에 프로이드 선생이 세상에 내놓은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1856년생이에요. 그래서 44 더하기 20 이렇게 계산하거든. 한국 나이로 65세에 세상에 내놓은 이론이에요. 이전에는 프로이드 선생이 뭘로 인간을 이해했느냐, 인간이 세상에 드러내는 재반 현상들이 있잖아요. 재반 현상들을 설명하는 기조 이론, 이게 그동안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리비도 발달론 있죠? 리비도 발달론, 오디푸스 컴플렉스, 상호작용, 이 세 가지 주제 메인 컨셉트인데, 이걸로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러는군,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저걸 어떤 맥락에서 저렇게 행하고 있군, 다양한 현상을 그 초기 중기 이런 컨셉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낸 거예요. 그걸로 설명이 다 됐어, 나름대로. 그래서 그 시대에 이거보다 더 깊은 이론은 없다 할 정도로 자부심 있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이드 선생은 스스로 나는 과학자요 역사에 남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 말은 그 당시에 과학자보다 더 소위 명예로운 직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학자보다 더 명예로울 만한 뭐가 있다? 뭐가 또 있을까? 그 시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종교가입니다. 나는 의학자입니다. 나는 인문학자입니다. 의사? 군인? 장군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본가입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 천민자본주의 시대야. 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그 파워로서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에 들떠있는 시대지. 그런데 이 프로이드 선생은 나는 과학자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는 경험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현상을 설명해내요. 근데 프로이드 선생이 65살, 뭐 현재 나이로는 뭐 한 10년 더 합시다. 꽤 늘 나이 들어서 왜 이 이론을, 기존의 이론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데 왜 새로운 이론을 표현하게 됐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경험을 한 걸까?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아서 죽음에 대해 뭔가 깊은 사색을 거쳐서 나온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인간 내면을 그 당시로는 가장 깊이 성찰하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드 선생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고 인간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또 회심에 아주 무게 있는 뭔가를 내놓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왜 이런 걸 할까? 자, 그럼 이 시대 이전에 프로이드 선생은 본능욕동으로 인간의 재반 현상을 설명을 했는데,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행동, 이런 행동, 이런 행동, 이런 행동, 이런 행동. 이거를 설명하는 그 키워드, 키 컨셉이에요. 이걸 이제 본능 이론, 리비도, 생존 본능. 두 가지로 설명했거든요. 인간의 행동들은 이거와 이거의 조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존 본능은 유기체의 안전한 보존을 꾀해요.
안전, 보존. 리비도는 쾌락을 추구하고, 유기체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득이 되는 것.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유기체 안전한 보존에 득이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과학자로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생존 본능의 관점에서 보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 생존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거야. 뭐 정의가 어디 있고 뭐 온갖 이런 도덕언어를 쓰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보면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익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익. 득실 뭐 이러잖아. 득과 실을 따진다 하잖아. 이건 쾌락이야. 쾌락의 독특한 질감, 양 이런 거지. 이거를 추구하다가 이것하고 뭔가 대립이 되면은 이것이 억제되거나 억압되거나 누그러져요. 이것이 제1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게 2인 이렇게 보통 순서가 이렇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면은 이거하고 두 가지로 계산을 할 수 있어. 아직까지도 사회에 일어나는 재반 파노라마 이걸 해석 다 해. 그래서 프로이드 선생이 이 두 가지로 인간의 재반 현상을 설명했다. 그런데 왜 늙음학회에서 65세 기존 개념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개념을 왜 내놓게 됐는가? 그것에는 뭔가 도저히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새로운 경험적 데이터가 이 사람의 정신에 입력이 된 거예요. 대대적으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데 뭐가 도대체 더 입력된 걸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음미할 거예요. 아직도 이 두 가지로 충분히 다 설명하는 사람들 많거든. 여기에 변수가 생겼는데, 자,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이론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될까? 자, 어떻게 바꿨는가?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건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도, 이게 사실은, 이 욕구가 없으면 살고 싶은 에너지와 그게 떨어지거든. 쾌락을 누리려고 할 때가 꽃이 필 때라고, 그게. 그리고 자기 생존에 대해서 계산을 해갖고 나름대로 운신을 잘 하면서 이게 안전하게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이것도 살고자 하는 욕구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 이제 대립된다고 처음에 봤었는데, 이건 대립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이거를 삶의 역등이라고 본 거야. 나이를 먹어보니까 삶의 역동은 되게 의학이나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쪽에 보더라도 이거는 긍정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건강하게 보여. 이게 이걸 추구하는 것도 당연히 건강하게 보이고.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이거 추구하면 완전히 죄고 완전히 정신이 망가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않아. 되게 성욕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대단히 귀한 삶의 욕구의 표현인 거야. 이것도 대단해. 두 가지. 둘 다 나이 들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넓게 보는 거지. 시야가 참 넓어지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나이 뭐 30, 40, 50 뭐 이렇게 먹었는데도 이거 전혀 채우지 못하고 오직 이거만 추구하고 사는 남자 여자 적지 않아. 근데 그 이유도 이제 잘 들어봐야 돼. 개개인마다 사례가 다른데 이거 정말 추구하지 못하는 이것도 되게 뭔가 좀 대단히 많이 막혀 있는 거죠. 삶의 욕동에 어떤 부분이 대단히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는 이것과 이걸 대비시켜가지고 저 사람이 저래서 저 행동했군, 저래서 저걸 선택했군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판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인생엔 인간의 모든 심리적, 생리적 동기를 유발하는 그 에너지 원천, 그거에는 이걸 두 개 묶고 이것과 비중이 같은 이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비중이 같은 이거 두 개 비중이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비중이 같은 그 정도로 센 저게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정말 새로운 인간의 어떤 심리 생리적인 것을 설명하는 엄청 새로운 지금 뭔가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삶역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리비도가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고 이거는 여기 안전한 보존을 하는 건데 안전한 보존을 뭐 10살 때는 요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고 20살이 되면 10살 때 만족한 것 부족하죠. 그거 좀 더 이루려고 하거든. 30살이 되면 이제 갖고 부족해. 좀 더 많고 대단한 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쾌락도 예전에 요것만 맛봤으면 좋았을 텐데 맛보고 나면 또 더 맛보고 싶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일종의 컨스트럭티브, 되게 건설적인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단순한 상태에서 보다 고도의 이렇게 그 구조가 이렇게 좀 더 고등의 구조를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기서 만족하다가 좀 더 많은 걸 이렇게 하나의 만족에서 두 가지 만족,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만족도 그렇고 유기체 안전한 보존을 꾀하는 그 액티비티도 되게 단순성에서 고도성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경쟁에서 이기고 저걸 내 것으로 다 뿌듯한 만족감 얻을 수 있을까? 되게 이제 이렇게 돼가는데 여기 돼가는 과정에서 뭐 간단한 원리죠. 기존에 만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뭔가를 어떤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외부에서. 새로운 자극을 안 받으면 괜찮아. 근데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면 이것도 맛봐야지. 이것이 더 좋겠네. 그래가지고 수용을 하는 거야, 이 내면에. 그래갖고 기존 거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복잡해지는 거야, 점점. 반장하다가 회장하고 싶고, 회장하다가 의원이 되고 싶고, 의원이 되다가 무슨 장관이 되고 싶고, 뭐 가령 그런 거지 뭐. 이걸로 인생을 설명하는데 내가 뭐 나이 먹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대기업의 뭐 인력 관리 총책임자 뭐 난 몇만 명을 내가 관리를 했다 뭐 내가 다 뭐 어떻게 좌지우지했다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거야. 당신이 본 그 대기업 총수들의 행동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돼. 더 이상도 없어.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와. 더 이상을 생각하면 골치 아파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정리가 확실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리는 확실하게 하려면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정리하면 문제 없어. 나한테 득이 되냐? 나한테 쾌락을 주는가? 오케이? 잘 계산해. 자,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걸 겪었어요. 과학자는 단순히 지나가는 변수가 되는 그런 주변적 데이터 같은 것에는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 데이터다. 이런 거는 무시할 수 없어. 또 프로이드 선생이 도대체 어떻게 65살에 자기가 30년 동안 유지해온 본능 이론을 바꿨을까? 그 계기가 뭘까? 웬만한 자극 갖고는 안 바뀌는데.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자극을 받아야지 본능이론이 바뀌나?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세상은 이렇게 보다 고도의 안전책, 고도의 쾌락술을 추구해가는 식으로 이렇게 더 이런 거를 한순간에 다 원위치시키는 destruction이죠. construction에 반대되는 말은 destruction, 해체시키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아유 이젠 힘들어,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다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유아성역이지, 더 돌아가면 이제 자궁으로 돌아가고 싶어. 자궁으로 돌아가다가 더 이것도 싫어. 그러면 이제 수정되기 이전 상태. 갑자기 유명세를 떨치던 사람이 어떤 행동 하나로 뭐 한 4, 50년 동안 이뤘던 것 순간적으로 다 망신스럽게 다 잃어버리잖아. 그때 마음이 뭘까? 생각해봐. 저 사람 40년 동안 쌓았던, 그동안 애써서 하나하나, 이 컨스트럭션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막 고도로 쌓아갖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만한 행동을 해. 그 행동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뭘까? 기존의 이론으로 충분히 인간 행동 계속 설명 잘 되는데, 프로이드 선생이 이 두 개를 합친 이거보다 결코 약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최종 승자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을 이겨낼 방도는 없단 마지막에 가서. 근데 이거 이루어놓은 거를 한순간에 되돌리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어떤 있다는 거예요. 예. 저게 죽는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같이 있다는 거야. 삶욕동과 죽음욕동이 늘 같이 있다. 가장 찬란하게 삶의 욕구를 뽐내는 그 순간에도 그 뒤에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 0.1초 사이로 어느 장면이 떠오르는데, 고등학교 때 아주 무식하게 생긴 체육교사 녀석이 있는데 괜히 심심하면 애들을 뺑따기를 때렸어. 우악스럽게. 근데 운이 나쁘게 지나가다가 걸려가지고 뺨은 아니지만 이거 이렇게 하는데 순간 엄청난 파괴효과가 막 올라와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근데 삶의 욕동이 작동할까, 이렇게 이 순간을 넘어서면은 저 하찮은 존재랑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지, 별 생각이 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자, 여러분, 삶의 욕동과 죽음 욕동은 살아있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늘 같이 하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삶의 욕동만 주목했다. 그런데 매 현재 순간에 사실은 정대립되는 죽음 욕동이 늘 같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디테일한 얘기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같이 있는가는 내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죽음 욕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저거 존재하는 거 맞아? 그리고 그게 그렇게 인생의 그렇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구성 요소야? 한번 같이 의미를 한번 해봅시다. 성욕동을 강조하는 프로이드 선생은 왜 말년에 인간 본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됐는가? 자,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반복강박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인간 생활에 왜 문제가 되는가? 이 사람이 이제 반복강박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은 죽음 역동을 설명하는 이센셜한 매개 현상이 반복강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해서 다양한 사례를 함께 우리 음미하게 될 거예요. 반복강박당 했을 때 처음에는 그 프로이드 선생은 반복강박을 특히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의 특성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어떠한 무언가가 무의식에 들어가면은 무시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시간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외부 자극이 있을 때마다 또는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래서 반복강박은 그냥 무의식의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 뭐 무의식은 반복된다 뭐 그런 거지. 그런데 말년에는 이 반복강박이 죽음 본능의 기호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죽음 본능의 기호다? 일단 여러분 딱 떠올려보세요. 인생을 새롭게 뭔가 이렇게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전진적으로 가지 않고 똑같은 상태에서 반복되는 인생 사는 사람이 있잖아. 그거 사실 니체가 얘기한 거야. 삶의 고향을 추구하는 그 리듬이 막히고 삶의 유지에 급급한 그거는 죽음 본능의 기호다. 이건 니체가 얘기한 거라고.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는 거지.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록 고도화되는 리듬이 막혀있는 거야 이게.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것도 음미를 한번 같이 해볼 것이고, 뭐 강박의 사례는 어떤 게 있는가? 이거 여러분 잘 알게 되면 뭐 내담자들을 만나거나 또 일상에서 여러분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그게 나름 참조가 돼요. 세 가지 주제를 이제 다룰 건데, 일단 죽음 역동과 연관된 정신분석학 역사상 죽음 역동 이론이 어떻게 다뤄졌는가를 조금 소개를 할게요. 제일 먼저는 1920년에 프로이드 선생이 죽음 역동 이론을 내놨어요, 세상에. 그런데 죽음 역동이라는 말 또는 죽음 본능이라는 말, 이게 가장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 또는 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달라. 여러분, 죽음 본능 또는 죽음 역동, 이 우리 내면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다. 그치? 이 말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수용하고 싶으시는 분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와, 그 죽음 역동이라는 말은 그건 개념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냐? 역동이라는 말은 이렇게 톡톡톡톡 계속 안에서 샘솟듯이 계속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에너지원이거든. 근데 죽음이라는 거는 모든 에너지가 꺼진 상태잖아. 그래서 죽음 역동이라는 말은 이거는 언어적 모순이다. 그래서 그거는 과학적 개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의사 출신 제자들이 프로이드 선생의 이 이론은 전적으로 존중을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았거든. 자, 이런 입장에 좀 더 마음이 간다 이런 분도 스트레치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정신분석 역사에서. 그래서 이 죽음 본능 또는 죽음 역동 이론을 가장 정신분석 역사에서 인상 이론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 멜라니 클라인이에요. 멜라니 클라인이 1920년 이후에 정신분석 학계에 입문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저 이론이 나올 때 그때 입문한 사람이야. 그래, 특히 죽음 본능 이론에 임프레시브하게 느껴가지고 인간의 병리성의 근원,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대결 과제, 이거는
죽음 욕동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본 거예요. 뭐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프로이드 선생의 죽음 욕동 이론을 내가 조금 더 설명하면 클라인이 왜 그쪽으로 갔는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클라인은 특히 죽음 욕동을 처리 못한 사람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편집증자들 있잖아요. 편집증자들이 엄청 공격성이, 파괴성이 대단히 세거든. 자기한테 성깔이 안 맞는 사람은 그냥 다 불태워 죽이기도 해. 막 총 쏴서 죽이기도 하고. 그게 엄청난 공격, 파괴성이지. 히틀러도 발행 그런 거지. 전쟁 그런 것들. 600만의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뭐 병리성의 근원에 죽음 욕동, 항상 처리되지 못한 죽음 욕동 때문에 자아도 제대로 온전히 발달하기 어렵고 인격 발달이 계속 막히게 돼. 그래서 이제 클라인이 이걸 대단히 주목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주목한 사람이 이제 클라인 학파인데, 윌프레드 비언이라는 분이거든. 그분이 유명한 게 이제 컨테이닝이라고 하는데, 담아주기라고 하는 이론인데, 태어나서 16개월 동안 아이가 가지고 있는 파괴욕동, 또 죽음욕동이라고 해서 파괴욕동, 이거 온전히 담아주지 못하면 담아서 소화해가지고 부드럽게 되돌려주는 거죠. 그 변환술을 엄마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아기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그거 못하면 어태크 언 링킹이라고 해가지고 파괴욕동이 외부로 제대로 방출도 못되고 안으로 향해가지고 지각 기능과 지각기관을 마비시킨대요. 세상에 대한 컨스트럭션을 추구하는 그런 걸 마비시켜. 그 정신증의 증상이 발병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마비된 거야 그게. 뭐 정신증자가 대대적으로 죽음욕동 처리 실패한 사람이지. 뭐 하여튼 그 비연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음욕동이 주로 파괴욕동 내지 이제 부정적 공격성으로 개념이 전환이 돼가지고 에고 사이콜로지 쪽에서도 수용이 됐는데, 주로 이제 파괴욕동이 센 사람이 경계선 인격이라고 있어. 이제 경계선 인격자한테 잘못 한번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눈빛이 되게 강렬한,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현혹되기 쉽지. 그런 사람한테 대학교 때 연애를 시작했다. 사례도 되게 많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인생 망한다고요. 인생 어떻게 망할까? 관계가 끝나지지가 않죠. 헤어지려면 다시.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서 끝나? 죽어야 끝나.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심심치 않아. 죽어야 끝나. 심각하니까 그 엄청난 파괴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경계선 인격 연구하다가 이제 컴복이라는 사람이 주로 많이 연구했는데, 파괴욕동에 대해서 꽤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것들 다 이제 프로이드 선생이 죽음욕동을 정신분석 탐구 영역에 올려놨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다. 오늘날은 죽음욕동이라는 단어보다는 파괴욕동으로 또는 부정적 공격성으로, 공격성도 긍정적인 공격성이 있거든. 로 변환시켜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과학화시킬 수 있거든. 그래갖고 그걸 정신분석학에서 이제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 본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된 프로이드 선생의 근거가 뭐냐 도대체 했을 때, 뭐 개인사적 또는 일반 이론적 맥락에서 이렇게 쓱 보니까 1914년에서 17년 사이에 3년 동안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1914년 이전에 유럽은 정말 전성기였어요. 정말 뭐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식민지의 모든 재화 이런 것들 다 싼 값에 그냥 다 갖고 와서 누렸죠. 호황을.
그런데 3년 동안 세계전쟁을 겪으면서 내가 프로이드 선생이 그 제자들한테 보낸 편지글을 한 몇십 개 읽었는데 그게 뭐 그렇더라고. 페렌치한테 보낸 편지 중에 저기 대단히 미안하지만 혹시 상황이 된다면 관련 토개와 치즈 조각하고 빵 몇 가지를 좀 보내줄 수 있겠나? 뭐 이런 거야. 그 당시에 그거 보내주는 건 지금 슈퍼마켓에서 사서 보내주는 게 아니죠. 생존이 위태로워서 뭐 하는 거지. 자신을 먹으려고 꼭 그러겠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지. 아주 그런 시대야. 그걸 3년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정신분석 내담자도 거의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자식이 3남 3녀인데 아들 셋이 전부 다 군 전쟁에 갔어.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셋 다 생사가 위태로운 전쟁에 갔다고 생각해봐. 지금 군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아니 도대체 예전에는 파괴 욕동을 리비도 만족이 좌절됐을 때 일시적으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감정 현상이라고 봤거든. 근원적인 평생 걸쳐서 중심 욕동이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어떤 그 감정 표출한 에센셜한 욕동이 아니라 수반되는 어떤 욕동 정도를 봤어요. 여러분 리비도 만족이 좌절을 되면서 좀 수치감을 느낄 때 막 증오감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일어나잖아. 막 다 인생을 그냥 다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일어나잖아. 어? 뭐 그런 차원에서 근데 그런 뭐 일시적인 좌절이나 그건 항상 겪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한두 번 겪고 잠잠히 치잖아. 좀 세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고립된 삶을 살긴 하지만. 그래서 리비도 욕동의 좌절과 연관된 하나의 수반 욕동으로만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의 전쟁에서 사람을 장기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또 서로 죽고 죽이는 현상을 보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무언가를 잘못 봤구나.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어쩌면 저렇게 도덕의 눈치를 보면서 종교적 교리에 의해서 뭔가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도덕의 눈치를 좀 덜 보고 좀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을까?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냐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삶과 죽음이 오락가락하고 뭐 굶주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범죄 이상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그 쾌락의 충족 이것보다 더 센 인간의 근원적인 보편적 욕동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근데 내가 왜 그거를 못 봤을까?